오늘의 주식시장 핫 이슈는 뭘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네, AI 다음은 로봇입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AI에 이어서 로봇을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지목을 했는데요. 자, 갑자기 트럼프가 로봇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뭔가요? 네, 트럼프가 갑자기 이제 로봇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이제 미국 제조업을 다시 좀 살리려다 보니까 이제 로봇이 필수가 좀 된 겁니다. 네. 트럼프는 미국에 좀 공장을 짓기를 바라는데 이제 공장을 미국으로 가져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좀 데려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인건비 부담이 크고 이제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 결국에 이제 자동화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로봇에 대한 이 관심도가 이전부터 있게 되었고, 일차적으로 올해는 AI 산업에 투자를 좀 하고 있지만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로봇 산업을 차세대 산업으로 이제 지정을 하면서 투자 규모를 높이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는 아니었군요. 네. 네, 저도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일자리 창출도 하고 뭐 이제 글로벌 시장에 이제 세계 선두권을 좀 유지하려는 전략들이 맞기는 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로봇 산업의 종착역은 이제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미국이 이제 엔비디아 H100에 대한 이제 중국 수출 규제를 좀 빌미로 해서 AI에 대한 이제 글로벌 패권을 어느 정도 이제 장악했다고 좀 판단을 하는데 네. 이제는 이제 2라운드로 좀 넘어가서 네, 로봇 산업에서 또 다시 이제 경쟁 구도가 좀 성립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이렇게 정책적인 상황도 좀 로봇 산업에 맞추기도 했고 또 중국이 로봇을 굉장히 잘 만드는 편이죠. 그렇죠. 네. 잘 만들고 또 많이 만들죠. 네. 중국은 이제 그 산업용 로봇 수요가 굉장히 좀 강한데 그래서 네. 이제 내수 시장이 굉장히 좀 발달을 해 있습니다. 중국의 강점은 이제 정부 주도의 이제 막대한 자본력과 이제 빠른 상용화를 좀 이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 네. 그 산업용 로봇에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보다는 양으로 좀 승부하려는 전략인데요. 네. 2024년 기준으로 누적 설치 대수가 이제 200만 대를 좀 넘어가면서 전 세계 설치의 이제 절반 가까이를 중국이 좀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도 뭐 집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뭐 줄어들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로봇 시장에서 중국의 역할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미국은 반대입니다. 로봇 산업을 보면 머리는 이제 세계 최고인데 네. 이걸 생산해내는 이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강점부터 좀 얘기를 드리면 미국이 이제 AI 모델, 뭐 반도체, 이 소프트웨어 쪽은 좀 압도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잘 알고 있는 기업이죠. 엔비디아, 뭐 마이크론 그리고 뭐 팔란티어까지 이 기술력은 좀 압도적으로 좀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의 눈과 뇌에 해당하는 이제 뭐 인공지능도 있고 그리고 비전, 뭐 제어 알고리즘은 미국이 거의 표준을 만들고 있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나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이제 회사들을 보면 움직임의 완성도나 이제 지능은 확실히 좀 뛰어난 상황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움직임이 좀 중국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저는 움직임은 좀 더 깔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약점이 어디냐면 이제 앞서 얘기드렸듯이 이제 로봇을 싸게, 이제 많이 그리고 빠르게 만드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미국은 규제나 제조 인프라가 이제 중국이나 이 아시아에 비해 약하고 인건비도 이제 한국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높다 보니 로봇을 대량 양산해서 이제 바로 상용화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 로봇들은 기술은 뛰어난데 뭐 가격은 비싸고 뭐 연구 시범 단계에 좀 머무르는 경우가 많죠. 상용화를 위해서는 좀 더 이 부분이 개선되어야지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을 좀 더 압도적으로 이기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로봇 산업 장단점이 아주 확실한 것 같은데요. 어디가 앞서 있을까 이렇게 기준을 가진다면 미국과 중국 누가 앞선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중국이 조금 더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보고 중국이 있습니다. 앞선다. 네. 그러신가요? 저는 저 미국이 조금 더 압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 조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뭐 중국이 한 발 정도 앞서고 있다라는 건 이제 기술이 아니라 속도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질보다는 양으로 지금 승부를 하고 있다라는 네. 거죠. 중국은 정부가 직접 규제도 전부 다 이제 막 허물고 그리고 지금 자금까지 좀 밀어주면서 네. 로봇을 상용화하려는 모습을 강력하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먼저 주도했던 만큼 당연히 조금 더 이제 앞서고 있다라는 게 맞겠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내년에 이제 로봇을 주요 정책으로 이제 꺼내드는 이유도 결국 이 중국이 이렇게까지 앞서고 있다라는 위기의식 때문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미국이 이제 핵심 기술 분야에서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건 뭐 팩트적인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민간 기업의 주도로 이제 강력한 벤처 투자가 좀 활성화가 되면서 네. R&D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이뤄지기 때문에 창의적인 개발들이 좀 많이 더해지고 있어서 장기 투자로서의 매력도가 좀 쑥 올라간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군사용이나 이제 우주 탐사 그리고 자율주행 등의 이제 고부가 가치 로봇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좀 이미 갖고 있다는 점에서 수준 높은 로봇 산업과 창의적인 개발로 질적 완성도가 더 미국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미국이 로봇 산업을 육성을 한다고 하면 이 국내 기업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나요? 어떻습니까? 네, 부품과 센서 그리고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넓혀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호재일 수밖에 없고요. 네. 뭐 기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 휴머노이드 그 개발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는데 네. 뭐 기술력은 높지만 이제 미국과 견주기에는 부족함이 좀 있고요. 수요도 부족해서 뭐 개발을 해도 뭐 사용처가 좀 없는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강점은 이제 초정밀 부품과 제어기 그리고 모터와 센서 같은 부분인데요. 그리고 반도체까지 포함해서 완성품이 아니라 이제 부품 공급에 대한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파트너사 혹은 이제 공급사로서 진출할 기회가 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가시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사인데 이 부분은 파트너가 아니라 아예 현대차가 인수를 좀 해버렸죠. 그래서 관련주들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사면은 이미 모터 공급이 확정된 상태고요. 뭐 한국 PIM, BIC는 이제 부품 제조에 대한 협업 가능성이 좀 떠오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SOS랩은 자회사 로보틱스랩에서 로봇 라이를 좀 공급을 하고 있고 SPG는 감속기 부분으로 인해서 현재 1차적으로 강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 네. 네, 저도 뭐 충분히 좀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이 로봇 산업을 키운다는 건 단순히 이제 미국 기업만 키우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은 로봇 제조 인프라와 이제 생산 경험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중국을 배제한 이 공급망을 만들려면 결국 이미 기술력과 양산 경험을 갖춘 이 우방국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있는데 뭐 한국 기업들은 당연히 얘기해 주신 대로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일본도 이 소재 부분에서 괜찮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협력을 하면서 같이 좀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이제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오,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박상훈 자문위원님이 좋은 기업을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이 국내 로봇 기업 중에 특히 좀 더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 있으신가요? 한 종목을 골라야 되나요? 다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일단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이제 휴림 로봇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제 복합적인 재료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참 좋아하는데 이제 산업용 자동화 로봇에도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네. 이 휴림 로봇이 한국 원자력 연구원하고 이제 원전 해체용 로봇을 좀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의 이제 탈원전 기조에서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겠고 앞서 이제 전기차 화재 진압 로봇도 출시를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원자력과 2차 전지 섹터가 좀 부각되면 좀 같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 네. 저도 사실 이제 많은 기업, 로봇 기업들을 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굳이 뽑자면 저는 로봇스타를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오, 네. 로봇스타는 LG전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로봇은 아직까지는 이제 외부에 많이 팔기보다는 대기업, 뭐 대기업 내부 공장이나 물류, 뭐 자동화 라인에서 먼저 좀 쓰이면서 검증이 되어야 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LG처럼 뭐 배터리도 있고, 뭐 가전도 있고, 전자, 뭐 화학까지 자동화 수요가 많은 그룹이 뒤에 있으면은 네. 로봇스타 입장에서는 뭐 테스트도 하고, 뭐 적용도 하고, 확대하는 뭐 이렇게 흐름에서 계속 좀 만들 수가 있어서 저는 로봇 상용화가 본격화될 시에는 가장 좀 수혜가 될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산업이 크려면 결국 돈이 돼야 되는데 일단 제가 일상에서 본 로봇은 뭐 로봇 청소기를 시작해서 서빙 로봇, 배달 로봇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로 산업이 커질 정도로 가능성이 있을까 싶은데 사실 온라인상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뭐 계란 후라이도 하고 수건도 개고 그쵸. 뭐 춤도 추고 그러더라고요. 뭐 테슬라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뭐 터키 아이스크림처럼 뭐 커피를 줬다 뺐다 하는 이런 또 장난도 좀 치더라고요. 오, 네. 네, 상용화가 좀 안 돼서 그렇지 뭐 기술은 좀 많이 발전을 했고 또 좋은 모습들을 인터넷에서 많이 보여줘야 또 제품도 이제 많이 팔리기 때문에 뭐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네. 일단 이렇게 얘기 나온 로봇들의 모습 사실 현실에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로봇이 실생활에 쓰이고 있긴 한가 이런 궁금증이 좀 들거든요.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지 산업용 로봇이나 이제 협동 로봇은 이미 이제 실생활에 좀 많이 녹아 있습니다. 뭐 고속도로 휴게소만 가도 뭐 커피를 좀 만들어주는 기계라든지 아니면 네. 뭐 라면 끓여주는 기계를 뭐 심심치 않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대부분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이고 시장 점유율을 50% 이상 이제 확보하고 있을 만큼 이제 완성도가 좀 높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이제 산업용 로봇 보급 대수는 이제 400만 대 이상이고 매년 이제 50만 대 이상씩 이제 신규 설치가 좀 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작업자 1만 명당 로봇 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세계 1위 수준으로 이제 로봇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뭐 아직은 이제 배달 로봇이나 뭐 관리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비용적인 문제나 아니면 로봇이 상용화되기 위해서 그 안전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 규제들이 더 많이 풀려야 되기 때문에 네. 아직은 활성화가 조금 덜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네.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부분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사실 이제 영상으로는 로봇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본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좀 서빙하는 로봇들을 좀 바퀴 다니는 로봇을 많이 그렇죠. 봤습니다. 네. 그 이유가 좀 간단한데 이 로봇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잘 안 보이는 곳에서 좀 활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지금 로봇이 가장 많이 쓰는 영역은 뭐 얘기도 해주셨지만 이제 공장과 이제 물류센터입니다. 자동차, 뭐 반도체, 2차전지 이제 공장에서는 이 조립이나 용접, 이송 같은 이제 작업을 로봇이 담당하는 곳이 많습니다. 뭐 네. LG도 있고 그리고 뭐 현대차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체감하는 뭐 배달이나 뭐 병원 등 이제 실생활 영역이 처음에 이제 산업에서 상용화된 이후에 이제 상용화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기업들이 언제쯤 로봇으로 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수익성 관점에서는 2026년, 이게 내년부터죠. 오. 그때부터 천천히 의미 있는 매출과 좀 이익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2027년 이 전후로는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로봇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좀 안착을 하면서 상용화에 따른 수익 구조가 확인이 되는 단계로 좀 넘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수익성이 이제 개선되는 시기는 저는 정확하게 이제 2028년부터 30년 사이를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 좀 멀었죠. 네. 네. 업계에서도 이제 고부가 가치 매출이 이제 창출되는 시기를 2030년 이후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박상훈 자문역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군요.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가정용 로봇 그리고 소비자용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어서 제가 이렇게 좀 전망치를 냈는데 네. 산업용 로봇보다는 이제 휴머노이드가 훨씬 더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모터나 센서 그리고 이제 배터리 등의 이제 부품 단가가 좀 낮아져야 되고요. 대량 생산이 좀 가능해져야 되는데 네. 결국 기업은 이제 투자 대비해서 수익성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로봇의 이제 생산 비용이 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개선되는 시기는 인프라가 구축된 2028년부터 30년 사이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얘기해 주신 부분들 당연히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 스마트폰도 보시면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먼저 이제 갑자기 상용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저도 로봇 쪽을 봤을 때에는 큰 기업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갑자기 상용화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즉 로봇은 결국 먼저 쓸 수 있는 곳에서 매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에 매출이 나오는 쪽은 이 독립적인 스타트업보다는 대기업과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되는 로봇 기업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거는 이제 대기업들은 뭐 앞서 좀 얘기를 드렸지만 뭐 물류센터나 공장, 연구시설에서 이미 로봇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상용화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매출로 계속 연결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빠르면 2026년 그리고 2027년까지 계속 이러한 부분이 숫자적으로 증명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계속 이제 추적 분석을 하려면은 결국 대기업 중심으로 봐보시면은 결국 흐름을 좀 잡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로봇의 산업에 대해서 흐름을 좀 많이 주시를 해야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미국이 로봇 산업 육성을 선언하면서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분석을 듣고 싶으시다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투자앵글 4글자를 검색해 주세요.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자세한 분석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일단 대놓고 로봇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했으니 투자자들은 앞으로 로봇 산업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봐야겠네요. 네, 근데 뭐 또 그렇게 로봇만 또 볼 수 없는 게 또 현실이긴 그렇죠. 합니다. 근데 네. 로봇주들 대부분이 주가가 좀 많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또 시야를 좀 넓혀서 다른 섹터들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로봇 산업은 어차피 이제 혼자 크는 산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들이 좀 번져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보실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로봇 산업 육성과 함께 꼭 들여다봐야 할 섹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지현 자문요,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일단 뭐 앞서 말한 이 뭐 로봇들 이것들 다 이제 결국 사용을 하려면 필요한 게 전기입니다. 로봇이든 자동화든 결국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네. 로봇은 생각보다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 산업이고 그래서 흔히 이 전기를 먹는 하마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로봇이 늘어날수록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제 제어해주는 전력 설비가 필수적으로 같이 좀 따라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 AI 산업에 대한 수요가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이 전력 부족에 대한 이 부분도 계속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 수요도 같이 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력 설비 쪽을 좀 봐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력 설비. 박상훈 자문역은 좀 어떤 섹터 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앞으로의 흐름은 이제 우주항공 분야까지 이제 흐름이 좀 넘어갈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봇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한계를 좀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노동력을 대체하는 부분에 이제 국한이 좀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뭐
뭐 산업재해 현장이나 뭐 극한의 온도 그리고 위험 지역 파견 등과 같은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 좀 강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네. 이미 로봇팔에 대한 이제 캐나다 아미나 나사의 화성 탐사 로봇 그리고 일본의 키보 같은 로봇들이 현장에 좀 투입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스페이스 X가 상장을 하면서 시장도 이제 서서히 상승 사이클에 좀 시동을 걸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반도체가 이제 로봇의 두뇌 역할을 좀 만들어냈다면 우주항공에 대한 기술력은 로봇의 엔진과도 같은 역할을 좀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좀 부각이 좀 같이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미국이나 중국, 유럽에서도 모두 다 이제 그 로봇과 AI, 우주항공 이 세 가지 섹터를 통합해서 전략 사업으로 좀 지정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2023년도에 우주항공청을 좀 설립을 하고 로봇과 AI 기술을 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로봇 산업 발전과 함께 주목해야 할 섹터로 김지현 자문역은 전력 설비, 박상훈 자문역은 우주 항공을 뽑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할지 궁금할 텐데요. 잠시 후 자문역의 1% 시선으로 보는 시선 고정주가 공개됩니다. 시선 고정주는 오직 투자앵글 카카오톡 채널에서 단독 공개됩니다. 투자앵글 4글자를 카카오톡 채널에서 검색 후 친구 추가해 주세요. 자, 시선 고정주 공개 전에 일단 관심주를 먼저 짚어볼 텐데요. 김지현 자문역의 전력 설비 섹터 관심주 먼저 알아볼까요? 네, 먼저 탑3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탑3는 일진전기입니다. 네. 네, 일진전기를 이제 탑3로 둔 이유는 지금 전력 산업에서 가장 정직하게 좀 실적이 커지고 있는 구간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네. AI 데이터 센터, 뭐 ESS 그리고 전기와 흐름 때문에 전기를 만드는 것보다 전기를 멀리 더 안정적으로 보내는 게 더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일진전기는 이 중에서도 이제 초과압 케이블과 이 변압기를 동시에 좀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전선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변압기만 하는 것도 아니라 이제 전력망 투자 전체를 이제 먹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미주 쪽 이제 고마진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이 변압기 이익률이 크게 좀 올라온 상황이고요. 전선도 초과 비중이 이제 늘어나면서 예전처럼 저마진 회사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일진전기는 뭐 전선도 하고 이제 변압기도 한다고 하지만 네. 결국에는 이제 전력 설비 대장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애매한 포지션이 아닐까요? 네, 그게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네, 그래요? 일진전기는 대장주처럼 이미 모든 기대가 반영된 종목이 아니라 이제 수주와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단계에 있는 기업입니다. 미국과 해외 수주 비중이 이제 빠르게 좀 늘고 있고 전선과 변압기를 동시에 좀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서 이 전력망 투자 확대 흐름을 고르게 좀 흡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진전기는 뭐 대장이 아니라 애매하다라기보다는 이제 남아있는 구간이 많은 종목으로 봐주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상훈 자문역이 주목하는 우주항공의 관심주 뭔가요? 저는 세트레가이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이제 앞서 이제 자체 개발한 그 스페이스 IT를 좀 발사를 좀 했는데요. 그 초소형부터 중형까지 지구 관측 위성을 제작하는 게 주력이고요. 네. 고해상도와 광학 그리고 레이더 위성 플랫폼을 좀 공급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은 이제 33% 보유를 하고 있어서 최대 주주를 좀 지켜내고 있다는 점도 이제 매력적인 요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9월 초에 이제 7만 5천 원대까지 신고가를 좀 달성을 좀 했는데 4분기 매출액이 이제 50%대까지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300%까지 증가되는 부분이 좀 예상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강하게 반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급격한 이제 차익 매도세가 좀 더해지면서 상승 초기 가격인 5만 원대까지 후퇴를 좀 했고요. 12월에 이제 스페이스 X 상장과 함께 기간이 보유 수량을 거의 뭐 3배 이상 좀 늘려가면서 기대감이 이제 다시 또 형성이 좀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뭐 실적이 깡패라는 말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분기 실적 발표가 좀 반영이 되면은 주가가 다시금 이제 신고가 돌파를 좀 노리는 강한 상승세가 좀 나타날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이제 8만 원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보유 기간은 4분기 실적을 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네. 내년 4월까지는 좀 예상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에 1,500억짜리 수조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 에어로스페이스가 세트레가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좀 더 좋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중저가 종목이라서 매력도가 굉장히 좀 큰 겁니다. 이제 오를 때 확 치고 가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성이 좀 굉장히 좀 많아지거든요. 재료적인 면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이 더 우선시가 되고요. 지분 수익을 받는 이제 모회사들은 오히려 좀 영향이 좀 적은 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를 공략하셔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관심주 하나씩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자문역 하나 더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그 탑2 종목은 이 대장주 중에 하나입니다. 이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네. 네,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전력 설비 회사 중에서도 이 갑이 위치해 있다라는 점인데요. 네. 지금 전력기기 시장은 물건을 파는 시장이 아니라 이제 물건을 배정받는 시장입니다. 수요는 넘치는데 이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데요. 네. HD 현대 일렉트릭은 이 상황에서 고객을 고르는 입장입니다. 급한 고객, 뭐 조건 좋은 고객 위주로 이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수주를 많이 따서 이제 좋은 게 아니라 수주를 받아도 마진이 계속해서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팔면 팔수록 이 편해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현대중공, 그러니까 현대그룹 안에 있죠. 그렇다 보니까 전력기기 쪽을 전담을 하는 좀 핵심 회사입니다. 네. 혼자 싸우는 회사가 아니라 그룹 프로젝트를 등에 업고 이제 움직이는 구조라는 점이 좀 강점이죠.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은 이제 변동성보다는 체력으로 가는 종목, 테마보다는 위치로 이제 먹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탑2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현대 일렉트릭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변압기 슈퍼 사이클이 좀 끝나면 뭐 실적도 좀 꺾이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좀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직 슈퍼사이클이 꺾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미 쌓여있는 수주도 굉장히 좀 많고요. 이 물량만으로도 일단 당분간 실적도 이어지는 구조고 전력 구조 이슈는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건설이 계속될수록 결국 이 추가 수주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산업이라서 전 지금 흐름이 유지되면은 추가 수주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실적이 더 늘어난다는 네, 말씀이시죠? 더더욱 늘어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박상훈 자문역님도 우주항공 관심주 하나 더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 관심주는 이제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이제 상장한 지 일주일도 안 된 따끈따끈한 뭐 신규 상장주인데요. 네. 시장의 그 기대치가 이제 극대화된 만큼 단기적인 수익을 목표로 좀 공략을 할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초소형 위성 설계부터 뭐 제작과 운용 그리고 데이터 분석까지 전 그 과정을 좀 제공하는 엔드투엔드 그 서비스의 우주 네. 스타트업 기업인데요. 국내 민간 기업 최초로 최소형 이제 지구 관측 이성인 옵저버 1A를 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운영 중에 좀 있습니다. 나사에서 특히 이제 기술 숙성도 최고 등급인 TRL-9 인증을 좀 취득하면서 기술력을 좀 인정받았던 부분들도 있고요. 나사 유인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2호 탑재 위성에 납품한 이력도 좀 갖고 있습니다. 정부와 이제 글로벌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높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매출의 증가 속도가 매우 좀 빠르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년 이제 그 2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수주 잔고도 뭐 200억 이상으로 좀 육박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보는데 신규 상장주는 이 오버행 같은 이제 리스크가 좀 있을 텐데 괜찮을까요? 네, 뭐 맞습니다. 꽤 위험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예측이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뭐 전망치보다 지금 과도하게 좀 반응하고 있는 단계라서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또 네. 현실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해서 준비를 좀 해봤고요. 최초 상장 가격이 이제 34,000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좀 빠르게 좀 매도하셔서 요 조건을 좀 걸고 나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자문역이 선택한 전력 설비 항공우주 관심주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자문역의 1%의 시선으로 바라본 시선 고정주를 발표합니다. 시선 고정주는 오직 카카오톡 채널에서만 공개되니까요. 시선 고정주가 궁금하시다면 투자앵글 4글자를 카톡 채널에서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해 주세요. 자, 먼저 김지현 자문역의 전력 설비 시선 고정주 힌트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회사는 일단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전기를 공장, 뭐 데이터 센터, 이 빌딩까지 안정적으로 보내주는 당연히 전력 설비를 합니다. 네. 뭐 변압기, 뭐 배전반, 차단기처럼 이 전력 인프라에 꼭 필요한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를 선정한 이유는 지금 전력 쪽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은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공장도 이미 풀 가동 상태인데요. 최근에 이제 공장을 하나 더 늘렸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생산 능력이 대폭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 덕분에 이제는 예전에 못 받던 이제 급한 주문, 뭐 마진 좋은 주문까지 받을 수 있게 됐죠. 또 재밌는 게 이제 이 회사는 한 가지 장비만 파는 게 아니라 전력 설비를 세트로 묶어서 이제 공급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 군데에 들어가면 연결해서 계속해서 좀 매출이 나오는 구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지금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환경에서 이제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돈 버는 위치에 있는 회사고 지금 캐파 증설로 인해서 내년과 내후년에 이 매출 증가 폭도 굉장히 좀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선 고정주로 선정해 보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전력기기 중에서 뭐 일이 이제 이렇게 바쁘다면 네. 뭐 그래도 그 국내보다는 외수 기업일 것 같은데 뭐 효성이나 뭐 LS, 네. 뭐 대한 같은 그룹일 것 같습니다. 네. 뭐 힌트 조금만 더 주시죠. 네, 그 시선 고정주 해외 수출 비중이 이 기업이 이제 50% 수준인데 네. 아주 좀 준수한 수준입니다. 경쟁사들 중에서 해외 매출이 가장 좀 높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전력 설비 수요가 늘어날수록 이 확실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 미국 쪽에 지금 전력 설비가 노후가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굉장히 좀 많이 지을 예정이죠. 네. 그래서 좀 비교를 해봤을 때에는 이 기업이 저는 가장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박상훈 자문역이 언급한 기업 중에 정답이 있었나요? 그거는 들어오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재현 자문역의 시선 고정주 많이 궁금하시죠? 지금 카톡 채널 투자앵글 검색 후 친구 추가해 주세요.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자, 다음은 박상훈 자문역의 우주항공 시선 고정주 힌트를 좀 들려주시죠. 네, 뭐 시선 고정주는 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HVM과 뭐 세아야 베스틸 지주 같은 뭐 대장주들이 있는데 이 네. 종목들과 좀 견주어놔서 뭐 손색 없을 정도의 종목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네, 저는 바로 이름을 얘기하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고민이 많으셨다고 들었는데 대장주 중에서 이 종목을 택한 이유가 뭔가요? 왜 선택했냐고 하시면 일단 뭐 제일 많이 오를 거라서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결국에 이제 테마는 또 돌고 돌기 때문에 뭐 최고점을 이룬 이제 종목보다 상승이 덜 출현한 기업으로서 이익을 더 많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녹아내봤습니다. 네. 이 기업은 이제 위성을 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주항공 발사체 기업에게 이제 특수화금, 첨단 소재를 좀 공급하는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소재 기업이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수혜가 좀 아니겠지만 뭐 리스크가 굉장히 좀 낮아진다는 장점들이 좀 있고요. 올해 4월에 이제 미국 발사 업체와 초합금 공급 계약을 좀 맺었었는데 매출액 대비해서 57.19% 꽤 큰 계약을 좀 따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스페이스 X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지만 네. 팩트는 아직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어. 어쨌든 뭐 적자와 이제 부진한 실적이 항상 문제였는데 네. 실질적인 수익성을 결과로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좀 상승하고 있다고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주가가 이제 14,000원대에 저항 구간에서 이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이제 계속 좀 지연 중에 있고요. 이제 여기서 두 가지 대응 방법들이 좀 있는데 지금 당장 추격 매수해서 따라잡는다든지 아니면 잠깐의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11,000원대에 낮은 가격을 좀 기다려서 매수를 하든지 이렇게 선택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전자의 방법을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관심도가 이제 매우 뜨겁기 때문에 네. 더 낮은 가격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 시점에 매수를 해서 목표 주가를 2만 원에서 2만 2천 원까지 약 53%대의 수익성을 좀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특수학금 이게 재료 자체가 굉장히 좀 생소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좀 보이나요? HVM을 좀 대체할 종목인지, 그러니까 정도의 종목인지 저를 좀 납득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일단 HVM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상승률이 뭐 140%에서 150%대까지 좀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 정도 오르면은 뭐 많이 오를 만큼 올랐다고 좀 봐야겠죠. 그래서 대장이 바뀔 수도 있어서 지금 매수하는 거는 이 기업들은 리스크가 좀 있고요. 반면에 이 시선 고정주는 12월 달에 상승률이 한 55%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만 해도 100% 정도 우리가 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물론 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남아 있는 수익성이 더 높을 수가 있어서 제 판단으로 선정을 좀 해봤고요. 최근 거래량이 지금 400만 주에서 1000만 주까지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기가 가장 뜨거운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납득이 좀 되셨습니까? 네, 납득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상훈 자문역의 우주항공 시선 고정주 궁금하시죠? 시선 고정주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카톡 채널 투자앵글 검색 후 친구 추가해 주세요. 바로 공개됩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현명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